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듣동라 12월 7일 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상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제가 요새 스마트폰에 이제 뉴스 앱 속보 기능을 활성화해 놔가지고 뭐 요새가 아니라 항상 해놓는데요. 직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속보가 올 때마다 스마트폰에 알림이 떠요. 근데 최근에 뭐 수도권 N1000명 확진, 동시간대 최다 뭐 이런 속보가 거의 저녁마다 매일 오더라고요. 뭐 그래서 다음날 눈을 뜨면 5,000명 넘게 확진자가 발생했다 뭐 이런 속보가 또 뜨고요. 그러니까 뭐 예상은 사실은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날 거라고 안 했던 건 아니었어요. 사실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접어들었으니까 어느 정도는 늘겠지 생각은 했는데 연일 뭐 이렇게 막 최다 확진자가 나온다고 하니까 정말 괜찮은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뭐 의료진들의 번아웃 문제도 걱정이 되고요. 최근에는 사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국내에도 확진자가 나왔고 또 이런 상황들이 겹치니까 지난주에 정부가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다시 조정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4주 동안 수도권은 최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고 하는데 기존 안에서 4명 정도씩 줄인 건가요? 네, 그렇죠. 되죠? 저는 사실은 요것 때문에 몇 가지 약속을 좀 조정을 했어요. 막 친구들끼리 뉴스 속보 막 보내면서 이거 되는 거냐. 왜냐면 제 친구들 중에 사정상 백신을 못 맞은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런 것들 체크하다 보니까 약속들이 좀 많이 조정이 됐어요. 아마 많은 분들도 연말 모임 막 잡으시다가 우리 괜찮을까? 이렇게 다시 조정하신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코로나19와의 장기전이 이렇게 계속 되니까 참 요새 고민이 돼요. 어떤 것이 진짜 현실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역 조치들일지 참 답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어려운 요즘이에요, 정말로. 네, 그래서 또 오랜만에 유한울 JTBC 정책부 기자 모시고 지금 방역 조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 좀 한 번에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 모시기 전에 잠깐 광고만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이 광고는 국제 엠네스티와 함께합니다. 듣동러 여러분, 부당하게 인권을 침해당하고 이에 용감하게 맞선 이들을 지지하는 편지 쓰기 캠페인을 국제 엠네스티에서 매년 열고 있는 거 아셨나요? 이 캠페인은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는데요. 그동안 100명이 넘는 사례자를 고문, 괴롭힘, 부당한 구금으로부터 해방하는 데 기여했다고 합니다. 네, 올해는 6분이 선정됐어요.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에서 이스라엘군의 폭력을 공개 위협을 받고 있는 15세 잔나, 반 LGBTI 단체로부터 수십 차례 공격을 받은 우크라이나의 LGBTI 인권단체 스피어, 벨라루스 시위대 군중에 휩쓸린 이후 전경을 향해 화염병을 던졌다는 혐의로 체포돼 고문을 받은 16세 미키타, 그리고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 초기 상황을 보도한 이유로 수감된 시민기자 장잔, 태국의 사회개혁을 요구하다 무기징역 위기에 처한 파누사야 룽, 여성에 대한 폭력에 저항하다 총에 맞은 멕시코 페미니스트 웬디 갈라르사. 잔나는 축구를, 미키타는 힙합을 좋아한다고 해요. 웬디는 보육업계에서 일하는 청년이고요. 우리 모두와 같은 사람들이죠. 지금 검색창에 국제 엠네스티 편지 쓰기 캠페인을 검색하면 이들의 이야기를 확인하고 연대와 탄원의 편지를 쓸 수 있습니다. 듣동너를 위한 특별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듣동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편지 쓰기 캠페인에 대한 한 줄 응원 댓글 남겨주시면 엠네스티 공식 굿즈를 보내드릴게요.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인스타그램 통해서 확인해주세요. 올해는 오프라인 전시회도 열린다고 하는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편지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제 유한울 기자 모셔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JTBC 정책부의 유한울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나와주셨는데. 정말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네. 너무 또 요새 너무 바쁘시죠? 네. 오미크론 변이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약간 좀 정신이 없네요.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 시작하면서 저도 저의 생활을 회복해 보려고 했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역시나. 그러니까요. 항상 모실 때마다 바쁘실 때 모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프닝 할 때마다 바쁘시죠로 항상 시작하는 것 같네요. 그니까요. 아, 괜찮습니다. 전 불러주시면 감사한데, 불러주시는 게 항상 이게, 그쵸. 코로나 상황이 별로 안 좋다는 의미니까 항상 마음이 좀 무겁네요. 근데 진짜 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고 최근에 또 확진자 수 증가 속도가 아무래도 단계적 일상 회복 단계에 접어들면서 확 늘어났었잖아요. 네. 최근 추이가 어떤지 일단 먼저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저희가 지금 12월 6일에 녹음하고 있잖아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4,325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지난 12월 1일에 처음으로 1일 신규 확진자가 5,000명대를 기록했거든요. 그 이후에 계속 5,000명 안팎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특히 지난 3일에는 5,352명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을 했고요. 오늘 4,000명대 초중반으로 잠깐 내려갔는데 이거는 이제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주말 휴가 때문입니다. 보통 이런 주말 휴가가 화요일까지는 지속되다가 수요일에 확진자 수가 한번 이제 껑충 보통 뛰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8일에 나오는 신규 확진자 수도 좀 예의주시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보통 한 수요일, 목요일 수치가 네. 검진이 제일 활발하게 되고 나오는 수치인가 보네요. 네, 그러니까 그 주말 동안 아무래도 검사를 좀 적게 받고 검사 인력도 조금 이렇게 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분들도 쉬셔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검사 건수 자체가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그거랑 같이 이제 확진자 수도 같이 한 화요일까지는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월요일, 화요일에 이제 검사 받으시는 분들이 다시 늘어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 한 수요일 정도부터 다시 또 숫자가 올라갑니다. 요새 왜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늘어난 걸까요? 네, 일단 여러 가지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의 여파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동안 있었던 이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랄지 아니면 영업 시간 제한 등이 풀리면서 이제 사람들 간의 만남이 좀 많아졌잖아요. 이제 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가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맞은 백신 효과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에 취약한 고위험군이다 보니까 연령대로 따져보면 제일 먼저 이분들이 접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접종한 지 6개월이 지났거나 또 6개월이 지금 다 돼가고 있는데 그만큼 효과가 서서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어르신들이 돌파 감염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접종을 하지 않은 소아 청소년들이 전면 등교를 시작하면서 이 연령층에서 확진되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도 이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상황이 이런데 이제 날씨까지 또 추워졌잖아요.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좋은 시기가 됐는데 또 사람들은 실내에 더 이게 오밀조밀 모이게 되고 지금 뭐 상황이 여러모로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하긴 저도 최근에 막 연말이고 하다 보니까 맞아요. 모임이 뭐 예전보다 좀 많이 잡히게 되기도 하고 실제로 이렇게 밤에 걸어가다 보면은 그런 뭐 술집이라든가 뭐 레스토랑에 사람들이 이렇게 자주 모여 있는 꽉꽉 차 있는 모습들을 최근에 좀 많이 봤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정말로 우리가 회복을 하고 가는 것 같긴 한데 괜찮은가라는 물음표가 살짝 들긴 했었는데 네. 이렇게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인지 정부가 이번 주부터 4주간 뭐 사적 모임 인원이나 뭐 이런 방역 조치들을 좀 더 제한하기로 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제한되는 건지 들려주세요. 일단 사적 모임 인원을 다시 줄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은 이제 6명까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8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치지 않은 사람은 딱 1명만 포함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의 한 식당에서 6명이 만나기로 했다. 그런데 이 중에 접종 미완료자가 2명이 포함이 돼 있다. 이러면은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식당이랑 카페에도 방역 패스를 적용합니다. 뭐 방역 패스 이제 다들 잘 아시겠지만 백신 접종을 마쳐
찍었거나 또 48시간 안에 PCR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죠. 이제 다만 접종을 안 했더라도 혼밥하는 건 가능하게 했어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이는 무리 중에 혼자 백신 미접종자, 그러니까 딱 한 명이 있는 경우도 가능하고요. 이거는 이제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그 식당과 카페 그 시설 성격을 고려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또 이런 예외 없이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곳들이 더 있는데요. 학원과 영화관, 공연장, 스터디 카페 등 이렇게 또 적용을 합니다. 네. 또 내년 2월부터는 12에서 18세 청소년에게도 이러한 방역 패스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이번부터 적용을 하느냐 마느냐 좀 정부 내부에서도 경론이 많았는데요. 아직 청소년 접종률이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서 좀 이 시행 시점을 2월로 밀어놨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러니까 6명은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미접종자 2명에 확진자 2명 이렇게 4명이서 만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일단 미접종자가 1명 이상 포함이 그쵸. 됐으니까. 안 됩니다. 네. 백신을 안 맞았다라고 하면 네. 식당이나 카페에 가서 혼자 밥 먹는 건 되는데 영화관에 간다거나 네. 아니면 공연을 보러 간다거나 스터디 카페에 가거나 네. 이건 안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부가 이 어렵게 시작한 일상 회복을 되돌릴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상황이 지금 얼마나 심각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계속 취재하면서 느꼈던 건 불과 한 1, 2주일 전만 해도 그 다시 되돌릴 수 없다라는 기조는 확실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로 장기간 고통받은 이 자영업자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좀 컸는데요. 일단 위중증 환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게 정부로서는 큰 부담이 됐던 걸로 보입니다. 이 위중증 환자가 6일 0시 기준으로 727명이 나왔습니다. 하루 전보다 줄기는 했지만 지난 1일부터 엿새째 700명대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면 곧바로 의료 현장의 부담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입원이 필요한 분들이다 보니까 병상이 필요하고 네. 또 인공호흡기 같은 것을 달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환자들을 돌볼 인력도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도 속도 조절을 막 고민을 하던 찰나에 이 전파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까지 나오다 보니까 결국 정부도 여기서 그럼 단계적 일상 회복을 잠시 멈춰갈 수밖에 없겠다 이런 판단을 내린 거죠. 막 기사들 찾아보니까 진짜로 막 수도권 같은 곳에는 사실 중환자분들이 입원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뭐 이런 뉴스들도 나오긴 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상황이 많이 심각한 것 같은데 저희 백신 이야기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국내 백신 접종률이 이제 80%를 넘어섰죠. 이제는 부스터샷 이야기도 나오고, 원래는 좀 고령층부터 뭐 이렇게 맞는 걸로 이렇게 좀 정책이 돼가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18세에서 49세 접종자로까지 확대가 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백신 효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떨어진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추가 접종을 시작하는 단계고 이미 이제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는 그런 외국 결과들이 주로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이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정부도 사실상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몇 개월 전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 고령층 돌파 감염이 늘어나면서 이 연령대를 차근차근 낮추면서 이 추가 접종을 공식화를 했고요. 아예 용어 자체를 3차 접종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추가로 맞는 게 아니라 세 번째로 반드시 꼭 맞아야 하는 접종이라는 의미를 더 부각시킨 거로 볼 수가 있고요. 이 추가 접종은 2차 접종을 한 날로부터 5개월, 그러니까 150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만약에 나는 좀 불안해서 더 일찍 맞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요. 지금 그 자녀 백신 예약하는 것처럼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당일 예약을 해서 4개월 이후부터 미리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약간 예외
예외가 있어서요. 면역이 떨어지는 사람이나 또 물백신 논란이 있었던 얀센 맞으신 분들은 그 접종 마친 뒤로부터 2개월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4개월 뒤부터 맞을 수 있어요. 이 추가 접종을 해야 하는 시기가 오면 질병청에서 이제 문자 안내를 보내고요. 우리가 그 기본 접종 예약했던 그 질병청 사전 예약 시스템 있잖아요. 네. 거기 들어가서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부스터샷을 맞으면 감염 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부작용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거 좀 따져보고 맞아야겠다 결심하시는 것 같거든요. 일단 이것도 해외 연구 결과가 많은데 가장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뉴욕타임스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영국의 한 대학 연구진이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총 7가지 코로나 백신을 부스터샷으로 사용한 결과를 살펴봤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결과 항체 수치, 여기서 이 항체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서 그 막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수치가 최소 9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1, 2차에 화이자를 접종한 그룹이 이제 모더나로 3차 접종을 맞았을 경우에 항체가 11.49배 많아졌다는 내용도 이 미국 NIT가 함께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추가 접종을 활발하게 진행 중인 외국 연구 결과들이 하나같이 이 추가 접종을 하면 그 코로나 예방 효과는 분명히 이제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들 걱정하는 거는 추가 접종할 때 또 이제 부작용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 게 연구 결과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게 기본 1, 2차 접종 때를 뛰어넘는 부작용이나 이상 반응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공지사항 듣고 우리를 참 괴롭게 하고 있는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와 또 다른 이야기들 좀 더 나눠보죠. 듣동라의 성장을 위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셨죠? 팟빵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정기 후원과 에피소드별 후원으로 콘텐츠 제작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 문의는 smarter@중앙.co.kr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말은 구독 주간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저희 팟캐스트뿐만 아니라 유튜브 그리고 듣동라 인스타, 트위터 다 놀러와서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시고 주위에도 많이 알려주세요. 그리고 사실 솔로 1집이 이번 주에 마지막 콘텐츠가 올라갈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유튜브도 꼭 놀러와서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은 듣동라 진행자 홍상지, 이현, 그리고 유한울 JTBC 정책부 기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 오미크론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아프리카 남부 지역에서부터 퍼지기 시작한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 국내에도 최근에 확진자들이 나왔어요. 첫 확진자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갔다가 입국한 부부로 알고 있는데 오미크론은 어떤 특징을 가진 변이 바이러스인가요? 일단 오미크론 변이는 이제 WHO에 보고된 지가 일주일이 조금 지났어요. 그러니까 지난달 25일에 처음으로 보고가 된 거기 때문에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아직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 변이라는 게 바이러스도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진화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 몸이 그동안 있어왔던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겪으면서 나름 이거를 막으려는 방어선을 구축해 놨잖아요. 네. 이거를 어떻게든 뚫고 들어와서 널리 퍼질 수 있게 자기 자신을 자꾸 바꾸는 게 이제 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오미크론은 이렇게 변이된 부분이 30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델타 변이나 다른 변이보다도 현저하게 많은 거고요. 따라서 그만큼 우리 몸에 잘 침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전파력이 높고
하고 또 접종을 완료하고도 이제 걸리는 돌파 감염 사례가 좀 여러 건 보고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오미크론 확진자를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이 감기와 같은 이 가벼운 증상만 보였다고 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오미크론이 별것 아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이 오미크론이 이 뛰어난 전파력을 가지고 널리 퍼져서 코로나의 우세종을 딱 점해버리면 그냥 이 코로나가 걸려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기처럼 가볍게 앓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렇게 이제 코로나는 서서히 이제 독감, 감기 수준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거를 뭐 시기에 맞춰서 크리스마스 선물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부르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아직까지는 낙관론이고요. 지금 뭐 WHO 등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나 이제 치명적이고 또 얼마나 위험한지 그 결과가 한 2, 3주 뒤에 나올 전망이라 그걸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우세종이 된다고 표현도 많이 하던데 우세종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 걸까요? 코로나 확진자들도 그 이제 각자 걸린 바이러스의 종류가 달라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들어왔던 것처럼 뭐 알파부터 시작해서 뭐 베타, 감마, 델타 뭐 지금 이제 이 오미크론까지 있는데 이 바이러스들 중에 어떤 바이러스가 확진자들 가운데서 제일 많이 나왔느냐 이거예요. 이게 우세종이고 지금까지는 이게 델타였거든요. 근데 델타의 특성 자체가 걸리면은 어쨌건 많이 아프고 실제로 고령층으로 올라갈수록 더 그 아픔의 정도가 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델타가 우세종이 됨에 따라서 이제 우리의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던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오미크론이 델타를 몰아내고 그 확진자의 대부분이 오미크론에 걸린 상황이 됐다. 근데 이 오미크론이 약하다. 이러면은 다들 그냥 가볍게 앓고 지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아직 모른다는 아직 거. 알 수 아직 없다. 알 수 없다. 그리고 이 오미크론은 아직까지 보고된 사례들이 그래도 비교적 젊은 층에서 걸린 사례들이 보고가 되고 우리가 그 사람들의 증상을 지켜본 거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고령층이 걸렸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오미크론 확진자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일단 매우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어서 최소 40개 나라에서 확진자가 발생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뭐 늘어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이 오미크론을 WHO에 처음 보고한 남아공이 제일 상황이 심각한데요. 그 지난달 25일만 해도 하루 신규 확진자가 2,400명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16,300여 명으로 6배 넘게 늘었다고 하고요. 이 가운데 한 80%는 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이 남아공 보건당국은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오미크론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어제 하루에만 12명이 늘어서 지금까지 모두 24명이 걸렸다라고 방역당국이 이 지금 녹음하고 있는 6일 오전에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그 오미크론 분석 결과에 따라서 계속해서 늘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문제는 그러니까 해외에서 단순히 들어왔다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우리 국내 사회, 지역사회에 퍼지고 있느냐 아니냐 그 문제거든요. 네. 근데 이미 이 오미크론은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제 2차 감염, 3차 감염까지 이제 나온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걸린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한 번 옮기고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옮기고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이미 지역사회 전파는 약간 기정사실화된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오미크론 감염이 확인된 사람이 다닌 교회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교회를 매개로 또 서울이나 또는 또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에서도 의심 환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나 아니면은 이 서울에 있는 의심 환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런 대학교를 통한 집단 감염까지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기존에 우리 그 PCR 검사로 바로 판단이 또 안 된다고 기사를 통해서 맞아요.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번에 오미크론이 나오면서 좀 이렇게 새롭게 더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PCR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검사 받으러 가서 코 쑥 찔러 넣는 네. 그 검사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사실은 종류가 두 가지래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코로나 확진인지 아닌지를 이제 감별해주는 검사가 하나 있고, 그리고 또 다른 PCR 검사가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이거를 통해서 알파, 델타, 감마까지는 그 변이가 어떤 거인지까지도 확인이 가능하대요. 근데 이제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 변이 구별용 PCR이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이제 갓 나온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이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유전자 전체를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거나 이 두 가지 방법을 써야만 이제 오미크론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시간이 최소 3일에서 5일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로바로 안 나오고 의심 사례가 나왔다. 그 말이 있고 나서 한 며칠이 지나야 이게 오미크론 확진이 맞다라는 거를 이제 방역당국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오미크론인지 아닌지 확인 자체가 늦어지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누구를 그러니까 역학조사 자체가 늦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누가 격리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시간을 단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오미크론용 PCR 검사도 개발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좀 더 정확도를 갖추고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데까지는 한 달 정도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PCR 검사를 받으면 오미크론 확진자라도 일단 코로나 확진자인 거는 나오는데. 그쵸. 거기까지는 나오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러면 어떤 뭐 델타인지 오미크론인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네, 거죠. 맞습니다. 현재까지는 PCR로는 오미크론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일단 해외 입국자에서 처음 이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입국자 관리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최근에 정부가 또 정책을 발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일단 오미크론이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지난 3일부터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를 격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백신을 다 맞았으면 격리를 면제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런 혜택을 지금 없앤 상황이고요. 좀 나눠서 내국인이랑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 그러니까 자기 집이나 아니면 뭐 호텔이나 이런 데서 격리하는 게 가능하고요. 잠시 머무는 단기 체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임시생활시설을 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열흘 동안 격리를 하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 3번의 PCR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오미크론에 감염이 돼서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해도 이 열흘 격리돼 있는 동안 이제 완전히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흘 정도의 기간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걸을 수가 있는 거죠. 지역사회로 더 퍼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런 조치를 지금 해놓은 상황이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강하게 아프리카 그 9개 국가, 오미크론이 나온 9개 국가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아예 들어올 수 없게 막아놓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이 9개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직항으로 들어오는 편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에티오피아 경유를 해서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러한 이유에서 이 에티오피아를 출발해서 들어오는 직항편도 4일부터는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없게 해놓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런 조치를 지금 2주 동안 시행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한 16일, 17일 이때쯤이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해외 입국자 관리 조치를 어떻게 이어나갈지는 이제 그때 상황을 보고 다시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제 그때쯤 가면 이제 오미크론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어느 정도는 나올 거고, 그리고 우리 뭐 지역사회에서 이 오미크론이 얼만큼 퍼졌는지도 이제 좀 윤곽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나올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정하겠다는 거죠.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방역당국 공무원분들도 정말 연말 연시 그냥 반납이시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바쁜 연말이 되겠구나. 지금 근데 확진자 늘면서 서울 그리고 수도권 주요 병원들 병상이 거의 포화 상태라고 들었어요. 근데 중환자 입원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들었고 응급실도 사실상 거의 다른 질환으로 이용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주변에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부랑 지자체에서도 사실 이 문제를 제일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 싶은데 네, 맞습니다. 이건 또 어떤 대책들이 나왔을까요? 일단 좀 지금 상황을 짚어드리면 이 병상 집계가 매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5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수도권에 있는 중환자 병상 중 86.6%가 찼습니다. 이 여유 병상도 따로 남겨둬야 되고 또 인력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이 80%, 이 비율이 80%가 넘어가면 포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미 좀 한계에 달한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에서 하루 이상 병상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환자가 또 6일 0시 기준으로 982명입니다. 거의 1,000명에 육박하고 있고 실제 1,000명 넘게 나왔던 날도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금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민간 병원들에 좀 병상을 내어달라 이렇게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또 필요한 의료진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정부에서 지시를 한다고 해서 병상이 바로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병원이다 보니까 기존에 입원하고 있던 환자들이 있을 거고 그럼 그중에서 뭐 이렇게 병세가 나쁘지 않은 사람들은 또 다른 병상으로 돌린다든지 뭐 퇴원을 시킨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병상을 확보해야 되고 또 그 병상을 확보했으면은 또 거기에 필요한 그 장비들도 세팅을 해야 되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시간들이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최소 2주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명령을 내리는 시간과 실제 현장에서 이행할 수 있는 시간 사이에는 어쨌건 좀 이 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환자가 늘어나는 속도를 사실 현장에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 때문에 정부가 이번에 좀 새롭게 도입한 그런 개념이 준증증 병상이라는 건데요. 준증증 네, 병상.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증상이 아주 가벼운 환자와 이 상황이 너무 안 좋은 환자 이 중간 단계의 병상을 만들어서요. 중환자들 중에서도 이제 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좀 나아졌다. 근데 완전히 좋아진 건 아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 준중증 병상으로 이제 병상을 이동시켜서 그만큼 좀 약간 병상 회전율을 조금 높이는 방식으로 가보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역시도 이 종류의 병상 역시도 지금 상당 부분 차 있어서 이래저래 참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참 의료진들은 사실은 거의 코로나가 처음 국내 확진자가 생기고 나서부터 계속 쭉 그렇죠. 되게 업무 과중에 계속 지금까지도 시달리고 있잖아요. 참 지금 상황도 지금 오미크론이 또 터지면서 굉장히 또 많은 그 의료진분들이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다라는 기사도 봤어요. 맞아요. 저희도 사실은 미리 살짝 방송도 예고를 드리자면은 현직 그 의료진 분을 저희가 좀 섭외를 해가지고 현재 어떤 상황인지 좀 이야기를 네. 듣는 방송을 준비를 했거든요. 다음 주에 아마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현재 이 확진자들은 재택 치료를 어쨌든 위중증 환자가 아니라면은 재택 치료를 중심으로 좀 전환된 상태인 거죠.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병상에 이렇게 여력이 없다 보니까 정부가 재택 치료를 확대해 나가고 있어요. 아예 이 재택 치료를 기본으로 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세운 상태인데요. 지금 6일 0시 기준으로 약 16,000명이 이 재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재택 치료라는 게 말 그대로 증상이 가벼운 환자를 본인 집에서 치료받게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집에 일단 머물게 하고 지자체 그리고 지자체와 협력을 맺은 병원이 이 환자의 상태를
하루에 한 2번, 3번 정도 모니터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전화랑 또는 전용 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이 과정에서 만약에 필요한 약이 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대신 타다가 집으로 가져다 주기도 해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이 재택치료에서 중요한 부분이 환자 상태가 안 좋아졌을 때 병원으로 신속하게 옮길 수 있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것조차도 사실 병상이 부족하면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한다고 해도 이 병상 확충이 굉장히 시급한 과제인 거는 맞는 거죠. 이제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화 통화 또는 이 휴대전화 앱 이거를 통해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기 사용이 어려운데 또 도와줄 사람도 없다. 이런 노인분들 또는 이제 장애인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또 위험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무래도 뭐 이런 좀 사각지대를 잘 보완해 나가는 문제도 지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젊은 분들도 혼자 사시는 분들은 사실 정말 걸렸는데 재택 치료를 해야 되면 정말 난감할 것 같다는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저 사실 취재하면서 이제 뭐 이게 포털 사이트 같은데 재택 치료 후기 이런 것도 좀 찾아봤어요. 그러면은 이제 블로그에 좀 정리된 글들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는데 아무리 이제 젊고 본인의 건강 상태가 좋다고 해도 이 재택치료 시스템 안에서 나는 약간 치료를 잘 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 지점들이 다 미미하게나마 다들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여러모로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정말 방역 대책만 생각을 하자면 사실 그리고 의료진의 번아웃을 생각하자면 아주 보수적으로 코로나 2020년 처음 발생했을 때처럼 다들 집에 있고 조심하고 만나지 않고 식당 이용하지 않고 하는 게 베스트인데 또 이게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경제에 타격 오는 것도 생각을 안 할 수 없고 맞습니다. 자영업자분들도 실제로 보면 정말 어려우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지금 연말에 이제 저도 이제 2년 만에 약속을 좀 잡아보다 보니까 예전에 갔던 가게들 찾아보면 문 닫은 데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찾아보면 그 사이에 없어졌고. 그쵸. 그러니까 참 이 두 개를 다 가져가려니 정말 줄타기 하는 느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방역 조치에 대해서 좀 전문가들은 어떻게 좀 진단을 하고 판단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방역이랑 경제 사이에서 균형점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게 우리가 그냥 말로 하는 것만큼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정부에서도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고통받은 자영업자를 생각해서 진짜 한 1, 2주 전까지만 해도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방역수칙을 다시 지금 솔직히 거리두기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시행하고 있었는데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거다라는 게 전반적인 기류였고 그런데 이제 이 일주일 사이에 이제 방역 전문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의료계에 계시는 분들이겠죠. 그 분들 사이에서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난다. 이제 상황이 더 어떻게까지 나빠질지 모르겠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강하게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오미크론까지 나오면서 이 기류가 이제 1, 2주 사이에 확 바뀐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그 설명드린 방역수칙 강화들이 발표가 된 거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더 바짝 조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그래 이 정도 막아놨으면 그래도 우리가 당분간 한 1, 2주 그러니까 이 추가 접종을 더 적극적으로 시행했을 때 그 효과가 나타나고 또 좀 병상도 이제 행정명령 내려온 게 마련이 되고 이러할 시간은 조금 그래도 벌어둔 게 아닌가라는 쪽으로들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여기에 약간 도움이 되려면 매번 너무 기본적인 얘기고 당연한 이야기라 조금 이렇게 계속 이야기 드리는 것도 민망하지만 저희 개인적으로 여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뭐 방역수칙 잘 지키는 거 그리고 증상 나타나면 바로바로 검사 받고 쉬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잘 지켜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전문가들이 또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추가 접종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오미크론 기사나 이런 것들을 쓰다 보면은 또 많이 접하게 되는 반응이 오미크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을 다 맞아도 이제 걸린다고 하고 또 고령층들은 또 백신 효과가 어느 정도 시간이 떨어져서 걸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그분들도 돌파 감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파 감염 걸릴 거면 우리가 백신을 왜 맞냐.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지금 점하고 있는 이 우세종은 델타 변이입니다. 그리고 이 델타 변이에 맞춰서 백신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 백신이 시간에 따라서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니 저희도 이제 때가 되면은 적극적으로 추가 접종을 하는 게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오미크론이 아직 분석이 끝나지 않았지만 이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도 다들 뭐 경증에서 그치는 게 어쨌건 미리 맞아놓은 백신 효과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제 방역수칙 강화와 함께 추가 접종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좀 저희는 아직 좀 약간 그 때가 멀긴 했지만 그 시기가 오면 잘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참 이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이 코로나를 이번에도 좀 잘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년쯤 되면 그래도 백신 부작용이나 이런 거에 대한 연구 결과도 좀 나와서 들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례 위주로 좀 많이 공론화가 되고 그 사례 위주로 이렇게 계속 보도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들이 더 크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방역당국에서 어쨌건 의료계 전문가들을 새롭게 추려서 정부 밖에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여기에서 단순히 사례별로 분석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한국인의 특성이랄지 여러 가지를 좀 넓게 폭넓게 분석을 해서 이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분석 결과도 이제 전문적인 분석 결과도 내놓을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래도 좀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지금보다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유한울 기자 정말 요새 바쁘시거든요. 오늘도 뉴스도 잡히셨잖아요. 네, 오늘도 또 이제 오미크론 이야기 전해드리러 가야죠. 네. 바쁘신 와중에도 또 항상 듣동나 이렇게 들러주셔가지고 이런저런 취재한 이야기 들려주셔가지고 언제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봬요. 더 상황이 좋아진 다음에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울 JTBC 정책부 기자와 함께 현재 코로나 상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플랫폼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방송에 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듣동나와 함께하는 시간, 우리가 더 똑똑해지는 시간.